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주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땅 위에서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마치 오리의 깃털에 물이 새우며들지 않듯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그 악행이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기는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걸까요? 부메랑의 법칙 말이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카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다룬 지는 거의 18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 심리학자이자 개인 심리학자이며 심신의학, 정신신체의학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로 어떤 활동이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악행이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돌아올까요? 나르시시스트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성격 구조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는 공감할 줄 모르고 감정이입 능력이 없으며 차갑고 잔인하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필요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반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을 오직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제공해 주는지의 관점에서만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 인정,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아시잖아요. 자신의 추종자들을 그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 앞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친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성공, 재정적 성공, 부권력, 명성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항상 모든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즉 물질적인 세계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 예를 들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는 부러울 만한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왜 그는 모든 것에 불만족스러워 할까요? 왜 그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평이 많고 투덜거리며 항상 비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매우 불행해 보일까요? 그리고 나르키소스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든 그는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심리적 공간에는 그저 공허함만이 있고 그 안에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 때때로 그는 이미 누군가가 먹고 남은 사탕 포장지에 비유되곤 합니다. 누군가가 사탕을 먹고 포장지만 다시 싸놓은 것처럼 가짜 사탕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나르시시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는 영혼 속에서 그는 슬프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는 종종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성취도 비판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으며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질 때면 그는 자신의 모든 성취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그때부터 자신을 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매우 거만해집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거만하게 굴며 스스로를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혀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로 인해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롭고 비싼 차를 샀거나 아주 높은 직책을 얻었을 때 잠깐 동안 약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쁘죠?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매우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는 그런 고양감을 느끼고 자신의 거대 망상적인 부분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공허함, 그런 메스꺼움, 지루함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 내면의 무기력과 아쥐니, 삶이나 사람들에 대한 흥미의 부재. 왜냐하면 그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나르시시스트가 심리학자의 상담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에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나는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공부했던 곳에서 강의까지 했어. 라고 말하죠. 만약 그가 심리학자에게 가보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깊은 우울과 침체에 빠질 때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매우 흔한 일인데 그는 상담을 받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평은 맨날 이런 공허함에 관한 것이고 삶이 흥미롭지 않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주요한 내적 경험 중 하나는 수치심,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이것들은 그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안에 자신에게는 어떤 성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 있다. 나는 승자이거나 아니면 패자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점도 말해야 합니다. 편집증입니다. 그들은 편집증적인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아주 자주 그들은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어딘가에 가서 이미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트너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이 파트너가 자신에게 종속되고 통제받도록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증은 모든 나르시시스트를 주기적으로 괴롭히는데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자신의 주변에 대해 경멸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적대감을 분리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붙이는 것처럼, 즉 투사합니다. 이 적대감을 자신의 주변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나쁘고 세상은 적대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적대한다고 첫담 편집증 환자들이 그러듯이 모두가 나를 배신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검은색의 독성 질투심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이 약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판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우월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자존감이 언제 떨어졌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독성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그는 이미 자신을 남과 비교했고 경쟁에서 졌으며 질투를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보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파괴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요. 그는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그런 지옥에서요. 그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내재된 감정의 스펙트럼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질투, 시기, 수치심, 그리고 분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까 봐 느끼는 아주 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지옥이고 나르시시스트의 혼돈이며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만약 악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오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인생의 첫 순간부터 이미 악 속에서 살아왔으며 나르시시스트란 바로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였습니다. 그 학대는 좀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평생 내내 말이죠. 그녀는 이 경험을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간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를 독성적으로 만들고 그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부모에 의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허함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검고 회색인 공허함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다정하고 상냥하며 당신에게 아주 배려심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 보였다면 사실 그들은 이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미 그렇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느끼지 않는 법을 그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내면은 냉랭하고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그저 감정을 보여주고 연기하는 것만 할 줄 압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보여야 하는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연기하죠.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 뛰어난 배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자기애주의자들은 종종 이런 것에 의지합니다. 공격적인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신병적 성향에 가까운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성격 구조가 그런 쪽에 더 가깝죠.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만약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였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계 후에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관계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댓글을 정말 기대하고 있고 모두 답변 드릴게요. 그럼 장단은
나르시시스트의 폭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르시시스트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분노를 느낄까요? 네, 그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스펙트럼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감정들에 말이죠. 하지만 그도 이런 분노를 느낀다. 장기간에 걸쳐. 그리고 그는 이런 폭발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냐면 자신의 분노, 짜증, 불만을 숨기려고 할 때 그는 수동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독성입니다. 그는 갑자기 아주 악의적으로 농담을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무심코 한 말이 당신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질적으로 수동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서 그 분노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반적으로 자각이 없는 사람이고 무의식, 그의 발달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수동 공격적인 공격을 당신을 향해 할 때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했다는 이유로 그가 복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존감이 당신의 존재나 곁에 있을 때 떨어졌고 그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공격성, 복수, 증오로 방어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나르시시스트들이 살아가는 그 지옥을 묘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이 나오죠. 악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되돌아오는가? 그는 단지 자신이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그 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또 고통을 유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 흥미롭고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구독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아픈 지점은 바로 그의 책임감입니다. 사실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나 만약 그에게 책임을 져라 라는 말을 하면 그에게는 마치 황소에게 붉은 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황소가 투우사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냥 이 단어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외부의 비난을 돌리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다른 모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할 때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을 때만 사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과, 그들의 사과는 전혀 진심이 아니며 단 한 번도 진실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 행동,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은 깊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긴장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까 늘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매우 집중합니다. 이것이 또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반박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르시시스트들 중에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고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나르시시스트가 4배나 더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가 중간 소득층 사람들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미 행복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얼마의 돈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문, 행복한 상태로 가는 문은 바로 이 현실, 지금 이 순간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어떤 투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매우 자주 강하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끔 그의 SNS 페이지를 들어가서 도대체 언제쯤 그는 불행해질까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점점 더 거만하고 뽐내는 모습만 보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악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오는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존재 전체가 악입니다. 하지만 작은 주석을 덧붙이자면 수선화 가장 훌륭한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예와 영웅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삶에서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박하게 여러분을 구해주더라도 선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빌미로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르시시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성과 영웅이 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제 채널에서 어떤 활동을 해주셔도 저는 정말 기쁩니다. 좋아요, 댓글, 제 영상 공유 모두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